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0번의 함정수사로 넘어가서 보는데, 이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유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없을 때는 함정교사로 부르고, 이러한 함정교사는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고요. 이게 사인의 함정교사.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이제 사술계략과 관련해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다. 이때는 함정수사는 맞지만 설령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범위유발. 이 범위유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단순한 기회제공형으로서 이는 애초에 함정수사로 포섭할 수가 없고요. 사술계략이 사용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노래방 함정단속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예전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대비해야 돼요. 검찰 정보원이 제3자가 구속위기에 있으므로 공적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그 애인과 친구를 속여 중국 심양에서 메스암페타민 180g을 사오도록 한 후 스스로가 신고했어요. 정보원 자신이 마약에 걸려 있었던 상황이죠.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내려가서 이제 고소와 재정 신청의 효력이 되어 있는데, 고소와 재정 신청에서 본질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수인의 고소권자 중 1인의 고소는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수인의 고소권자 중 1인의 고소 취소는 다른 고소권자의 영향이 없다. 수인의 고소권자, 재정 신청권자 중 1인의 고소 취소, 재정 신청 취소 기간 혜태는 다른 고소권자, 재정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가급적 안 해주고 고소나 재정 신청의 효과는 가급적 유지하려는 그런 취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과 33번은 했고요. 34번 간통죄에 대한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배우자의 고소가 소송 조건이죠. 그리고 이 배우자의 고소는 혼인해소 또는 이혼이 된 거, 이혼 소송을 계속하는 거, 이혼 소송 계속, 이혼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배우자의 고소의 유효 조건, 간통 고소의 유효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통죄는 간단히 대비하면 됩니다. 먼저 간통죄에 고소가 없거나 기간이 도가, 고소가 취소된 경우, 이혼 소송 취하간주 각하, 청구 기각, 고소 제기되었으나 이혼 소송이 없는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이고요. 절대 하자 치유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이혼 소송 취하간주 시 고소는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하는데 고소 취소 시에만 327조 5호고요. 이것도 1심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것만 이거고, 나머지 이혼소송, 취하간주, 재고소금주 위반 어쩌고저쩌고는 전부 다 327조 2호다. 예외적으로 고소가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는 경우, 간통죄는 삐끗하면 전부 다 고소가 소급 상실, 공소기각 판결인데, 첫 번째, 고소 후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래 이혼소송이 먼저 오고 고소가 와야 되는데 고소한 다음에 공소제기 전에 이혼소송이 들어보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고소는 유효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 대해서 임의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가장 무식하게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 반면에 1심 선고라도 이혼소송 취하간주 각하 청구기각 시에는 고소는 소급 상실하고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세 번째, 간통의 소송 계속 중 협의이혼이 성립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이것은 둘 중에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계속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혼소송 중이다가 합의로 혼인이 해소가 됐다, 이혼이 됐다. 그래서 이걸 취하한 경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때만 실체 판결, 나머지는 고소는 소급무효,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35번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을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고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발은 먼저 기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대리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발과 관련해서 고발은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을 대리해서 고발한다 하면 문제가 될 건데 뭐 대리권이 있냐 없냐. 우리 판례는 대리 인정 안 해도 저 사람의 고발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만 싸워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발 취소 후 재고발도 허용되고 우리 판례 고발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서는 고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재청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고발권자는 딱 직권남용, 독직, 불법 체포, 감금, 독직, 폭행, 가혹행위, 피사실 공표에 한해서만 재청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자 비교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미국은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독일에서는 인격권 침해다 해서 절대적으로 불허합니다. 우리는 피검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사는 허용해요. 이게 미국 예죠. 다만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는데 사실적, 자연적 관련성이 없다. 이것은 과학적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감정서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만 함부로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만 쓴다. 이것은 진실이냐 혹은 거짓이냐 이것만 판정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이후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이익과 교환된 게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박상은 양 살해 사건에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에서는 여기 거짓말 탐지기까지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강좌에서는 39번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